창밖에 귀뚜라미가 울어요. 순식간에 가을이 지나고 곧 겨울이 오겠죠. 제법 찬바람이 부는 겨울을 떠올리면 붕어빵이 생각나는데 저는 붕어빵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바로 저희 남편이에요. 지금은 벌써 남편과 저 사이에 태어난 꼬물이가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신기하리만큼 세월이 빨리 흐르네요. 흐르는 세월을 붙잡을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현실 속에서 저희 가족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사연을 보내봅니다. 워낙에 숫기 없고 소심했던 저였습니다. 자라온 환경 탓에 그랬던 건지 세상에 나올 때부터 쭉 그랬던 건지 저조차도 모르는 제 성격이었어요. 소심한 성격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초등학교 때 수업 도중 소변이 마려워 선생님께 손을 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손을 들고 말하는 걸 하기가 어려워서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참으려고 참았는데 실수를 하게 되는 바람에 수업 도중 손을 들고 말하는 것을 보다 오히려 반 친구들의 이목을 더 끌게 된 셈이었습니다. 놀라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저의 상태를 발견한 뒷자리 친구가 어? 김지은 오줌 싼다. 선생님, 김지은 좀 보세요. 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저는 그 후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오줌 싸개라는 별명을 달고 살았답니다. 벌써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날의 창피함과 당황스러움이 생생히 떠올라요. 이러다 죽을 때까지 오줌 싸개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거 참 죽을 맛이었습니다. 특히나 같은 반 남학생들이 큰 소리로 자주 그렇게 놀려댔었는데 놀림을 당하면 장난으로라도 쫓아가서 두들겨 패고는 하던 다른 여자친구들과는 달리 저는 지독스레 걸상에 앉아있기만을 고집했었어요. 한창 놀리는 것 좋아하던 아이들은 그런 저를 보며 엉덩이에 걸상이 붙어있기라도 한 것이냐고까지 놀렸었죠. 누가 저를 놀린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 애들이 나쁜 친구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괴롭힌다거나 때리진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제가 소심해서 친구가 없어서 제게 몰려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친구들은 서로가 서로를 놀리며 노는 것이 즐거웠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롭지가 않았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던 철저히 외로이 혼자인 저에게 엄마 아빠 없는 애, 고아라는 씁쓸하고 복잡한 단어가 아니라 오줌 싸개라는 단순한 별명이 있다는 것만으로 제게는 평범했던 나날이었어요. 반에서 제가 부모 없는 고아라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때 저에게 그런 우스꽝스러운 별명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친구들에게서 저의 그런 처지가 잊혀진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도 여전히 그날의 일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지만 그래도 그날의 제가 싫진 않았습니다. 그 창피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고아라는 별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합리화했기 때문이에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아무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저 혼자서만 아주 조금씩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성격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인 것이 친구들에게 잊혀져 갔으니 소심해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성격이 보통이 된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무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저 혼자서만 체감했던 성격의 변화였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저는 아직 똑같이 소심한 아이였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 듯 없는 듯 티 안 나는 존재로 졸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애초에 꿔본 적도 없었던 대학의 꿈을 접고 일찌감치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일을 시작한 곳은 어느 대형 미용실이었습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을 다니자니 돈이 너무 비싸고 모자라서 무턱대고 일을 시켜달라 찾아갔던 미용실이었어요. 큰 평수에 직원도 학생도 많았던 그 미용실에서는 저를 견습생이라는 이름으로 출근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영업시간 내내 가위 한 번을 못 잡아보고 바닥에 쌓여가는 머리카락만 주구장창 쓸어 담아야 했지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남는 시간을 틈타 다른 미용사 언니들 등 뒤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미용 일을 배워나갔어요. 그때 딱히 살아가는 낙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뭔가를 배운다는 것, 그것이 소소하고 작은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답니다. 취미도 특기도 없고 성격마저 소심하고 내성적이던 저를 그곳의 사람들은 딱히 좋아해주지 않았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학생일 때와는 또 다른 시선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미용사가 되고 싶다고 일을 시켜달라 찾아온 애가 같은 직원들에게 말 한마디 먼저 걸지도 못하는 천하의 멍청이였으니 그 누구도 저를 좋게 봐줄 리 없었어요. 저를 고용했던 점장님은 제가 시간이 지나고 적응을 하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냥 처음에 좀 낯을 가리고 쑥스러워 하다가도 적응하면 말도 잘하고 싹싹하게 할 줄 아셨던 거예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손님을 대하는 미용사 일을 하러 왔다고는 생각하지 못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미용사가 되고자 마음을 먹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 한 번을 못하던 제가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이끌어가야 하는 미용사가 왜 되고자 했는지. 속 터진다, 속 터져. 진짜 그렇게 입 꾹 다물고 있을 거니 너? 방금 저 손님이 나가면서 나한테 뭐라 하시는 줄 알아? 저 직원 혹시 자기한테 불만 있냐 하신다. 말을 잘 못하겠으면 웃으면서 이야기라도 잘 받아주던가. 대체 그런 성격으로 무슨 미용사가 되겠다고 여기 들어온 거야? 그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한 지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점장님이 참다 못해 화를 터뜨리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 스스로도 제 자신이 답답할 정도로 저는 여전히 손님을 잘 대하지 못하는 직원이었어요. 손에 익은 가위질은 그래도 할만했습니다. 머리에 파마 롯들을 마는 것도, 염색약을 치덕치덕 발라대는 것도 어느 하나 어려운 것이 없었어요. 언니들은 그런 제게 머리만 두고 보면 괜찮은 애라고 했습니다. 제 머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손질한 손님들의 머리를 두고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언니들의 말에 절대로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일했던 미용실만 그랬던 것인지는 몰라도 유독 군대식 문화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언니들 말에 의하면 점장님이 진짜로 현역을 나왔다는 소리도 있었어요. 물론 사실일 확률보다 거짓일 확률이 더 큰 소문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어영부영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점장님께 매일같이 혼나고 매일같이 커튼 뒤에 숨어 울면서도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답니다. 이제는 보육원도 나와 살고 제 인생을 정말 제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데 대뜸 일을 그만두고 갈 곳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겨우 손에 익었는데 견디고 견디다 보면 할 만한 날이 오겠지 하고 긍정적인 사고 회로를 돌려야만 했었습니다. 재능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나 초라하고 슬픈 것인지 어렸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죠. 크게 소리내어 웃는 것도 매일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떠드는 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게는 그런 재능조차 없었고 그래서 제 삶은 몹시나 고요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고요한 인생에 조금 다른 사람이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과의 첫 만남은 이른 겨울 길거리에 있던 붕어빵 리어카에서였습니다. 완전히 추워지기 전이라 붕어빵은 제법 이른 느낌이 있었는데 미용실 유리문 밖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선 붕어빵 장수가 언니들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와, 붕어빵 진짜 맛있겠다. 먹을래? 지은아, 우리 다 같이 먹게 가서 붕어빵 좀 사와줘. 내가 돈 줄게. 언니들은 늘 그랬듯 제 손에 지폐 몇 장을 쥐어주며 저를 문 밖으로 떠밀었어요. 제법 쌀쌀해진 공기가 얼굴을 감싸고 겉옷 하나 두르지 못하고 앞치마 차림 그대로 쫓겨난 저는 그래도 오늘 심부름이 저 멀리 있는 김밥집이 아니라 길 바로 건너 붕어빵이라 다행이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붕어빵 리어카 앞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어요. 아직 다 구워진 붕어빵이 없는 건지 뽀얗게 익어가는 붕어빵 냄새가 달달하게 코끝을 찔러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곤욕스레 느껴질 정도로 맛있는 냄새였어요. 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허겁지겁 붕어빵을 굽고 있던 제 또래의 남자가 하얗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추우신데 오래 기다리게 해서 어떡해요. 금방 구워서 챙겨드리고 싶은데 날이 추워서 그런가 붕어들이 익을 생각을 안 하네. 대신에 서비스로 한 개씩 더 넣어드릴게요. 남자가 넉살 좋은 말을 건네며 손님들에게 말하자 손님들은 하나같이 괜찮다며 웃어댔습니다. 많아봐야 저만한 나이일 텐데 인생을 한 번 더 살다 온 것만 같은 능수능란한 말투는 제 시선을 자연스레 끌었어요. 주황색 작은 천막 아래 비춰진 얼굴은 꼭 그 남자의 얼굴이 붉게 물든 것처럼 보여지게 했습니다. 이윽고 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붕어빵 봉투를 들고 사라지고 제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던 아주머니께서 붕어빵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남자는 또 입이 심심한지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기다리느라 너무 추우셨죠? 올해는 겨울이 더 빨리 오려나 봐요. 겨울이 너무 길면 안 되는데 걱정이에요. 남자는 천막 아래에 있어 하늘이 가려져 있는데도 꼭 하늘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고개를 젖히며 말했습니다. 남자의 말이 웃기다는 듯 아주머니께서 아니 겨울 장사가 겨울이 길면 좋지 뭐가 걱정이래? 라며 붕어빵 봉투를 서둘러 챙기셨어요. 그러자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양손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네? 저 붕어빵 장수 아니에요. 저는 저기 시장의 과일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붕어빵 봉투를 챙겨 뒤를 돌아 나가려던 아주머니께서 남자의 말에 놀라며 다시 뒤를 돌았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아주머니께서는 그럼 왜 총각이 여기서 붕어빵을 굽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도 붕어빵 좀 사 먹으려고 왔는데 갑자기 붕어빵 아주머니가 화장실 좀 다녀온다고 좀 굽고 있어 보라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냥 굽고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밀려와서 원. 남자는 상황이 당황스럽지도 않았는지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하는 표정으로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말을 끝내고는 허허 하고 수염 달린 외국 할아버지들이나 낼 법한 소리를 내며 호탕하게 웃었어요. 저는 뒤를 돌아 제 다음 차례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길 건너 미용실 유리문 너머에 오매불망 저만 바라보며 붕어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언니들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웃으며 떠나고 나니 그 남자와 저 둘만 어색하게 남은 것 같아 불편해지려던 찰나였어요. 골목에서 빨간색 줄무늬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 한 분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진짜 붕어빵 장수인 듯 했어요. 와, 드디어 오셨네, 이모. 제가 이모 변소 가신 동안에 엄청 많이 팔았어요.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 내가 반죽 한 통 다 팔고 장사 접을 수도 있었어. 이제 저도 1,000원어치만 줘요. 뻔뻔한 웃음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남자의 손에 붕어빵 봉투가 달랑 쥐어졌습니다. 제 차례인 줄 알고 돈을 건네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무한함에 맴돌았어요. 그걸 발견한 남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근데 얼마치 달라고 하셨죠? 미용실 직원들이 넉넉하게 나눠 먹고 머리를 하고 계신 손님들 것까지 해서 적당히 3,000원어치 정도만 사려던 참이었어요. 남자의 시선을 피해 아주머니께 3,000원어치만 주세요 하고 말을 했더니 남자가 옆에서 헉 하고 놀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다 샀으면 이만 가주세요 하는 말이 턱끝까지 올라왔다가 겨우 내려가고 봉투 가득 붕어빵을 주워 담아 리어카를 벗어나는 순간까지도 남자는 제 옆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어요. 분명 조금 전까지는 쌀쌀함에 몸이 오들오들 떨릴 정도였는데 남자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니 등 뒤로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용실 유리문 너머에는 여전히 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입모양으로 옆에 누구냐고 물어오는 언니의 모습에 괜히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어요. 저도 몰라요 하고 언니에게 큰 소리로 소리치는 대신 난생 처음으로 사람에게 성질이라는 것을 내게 됐습니다. 저기요, 왜 따라오세요? 그랬는데 남자가 깜짝 놀라며 손가락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되묻는 것입니다. 네? 제가요? 저는 아니에요.
저도 그냥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서 가는 것뿐인데.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던 제가 무슨 생각과 용기로 그랬는지 몹시 후회가 됐어요. 남자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대로 냅다 횡단보도를 달려 미용실 유리문을 열고 도망치듯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을 것 같았던 언니들의 관심은 저보다는 붕어빵에게로 향해 있었고 여전히 건너편에 서서 멀뚱멀뚱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그 남자의 눈을 피해 커튼 너머에 숨어 있느라 저는 붕어빵을 한 입도 먹지 못했답니다.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언니들의 심부름으로 다시 붕어빵을 사러 갔다가 주인 아주머니의 화장실 행으로 인해 제가 자리를 지키게 된 거예요. 그때 하필 그 남자가 붕어빵을 사러 들르게 됐고 그렇게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되었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화장실에 가셔서 구울 줄 몰라요? 1,000원어치면 되는데. 남자는 저를 자리에서 비키라고 물러세우며 안쪽 자리를 비집고 들어섰어요. 능숙하게 반죽을 짜서 구워내는 남자의 모습은 다시 봐도 영락없는 주인 아저씨였습니다. 무슨 용기였는지 생각만 하던 질문이 자연스레 밖으로 나왔어요. 붕어빵 장사 해본 적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남자가 말했어요. 보육원 지낼 때 아는 형 밑에서 용돈벌이로 잠시 해본 적이 있다고. 보육원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묻지도 않은 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제 말을 들은 남자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친하게 지낼까요? 단순한 그 문장에 제 심장이 작게 콩닥거리기 시작했어요. 친하게 지내자는 말. 생각해보니 처음 들어보는 말이더라고요.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저희는 그렇게 종종 붕어빵을 나눠 먹으며 친해져 갔고 아주 천천히 서서히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남자와 저는 동갑이었어요. 이름은 송우영. 어쩐지 하는 짓만큼이나 이름까지도 동글동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영이는 처음부터 그랬지만 알면 알수록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장의 과일 가게에서 일을 하고 주경야독, 밤에는 대학의 꿈을 위해 공부를 했어요.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며 웃으면서 말하는 그 얼굴엔 저와 같은 아픔이 있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이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저는 그런 우영이가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런 아픔을 가지고도 이토록 세상을 해맑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은 알지 못했지만 그런 우영이의 모습은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는 짐작을 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고아라는 이유로 부모 없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저를 대했던 건 세상이 아니라 저 자신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먼저 저의 사정을 불쌍하다고만 여기고 이미 망가졌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 매사에 내향적이고 소극적이기만 했던 제가 우영이를 만난 것은 정말 큰 변화였어요. 심지어 우영이는 매일같이 혼이 나는 저와는 달리 과일 가게 일까지도 잘했거든요. 우영이를 만나러 과일 가게에 찾아갔을 때 그 사장님은 저를 딱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에구, 참 순하다. 순한 것이 순한 것을 데려왔네. 아가씨는 우리 우영이 어디가 좋아? 제 이름도 묻지 않으시고 대뜸 우영이가 어디가 좋아 만나느냐는 사장님의 말은 저를 오래오래 고민하게 했었어요. 고민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얼굴이 마음에 든다라고 대답하면 막상 얼굴도 좋지만 그 성격도 좋았고 얼굴이랑 성격이 좋다라고 대답하면 얼굴이랑 성격도 좋지만 목소리도 좋았으니까요. 그렇듯 어느 하나 빼놓을 곳 없이 좋았던 때였기에 선뜻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고를 수가 없어 망설였던 거예요. 한참 고민하고 서 있으니 사장님께서는 촉촉하고 달콤한 파인애플 하나를 이쑤시개에 꽂아 제게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땐 그냥 다 좋다고 말하면 되지. 뭘 그리 고민해. 자주 놀러와. 파인애플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바나나, 사과, 배, 먹고 싶은 거 다 있어. 그 후로도 저는 우영이가 일하던 그 과일 가게에 자주 방문했어요.
저도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긴 했지만 저보다 더 바빴던 우영이었기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자주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한다던 우영이의 그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 내린 결정이기도 했어요. 시장 손님들을 상대로 그 살가운 웃음과 말투로 과일을 파는 우영이의 모습은 마치 시원한 사이다 한 잔을 들이킨 것 마냥 속이 시원한 풍경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다행히 우영이도 그런 시간들을 좋아해줬어요. 우영이의 하루 일과는 늘 같았거든요. 매일 새벽에 시장에 나와 장사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살가운 웃음으로 장사를 하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 살고 있는 고시원에 틀어박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고시원으로 반찬이나 국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져다 줬어요. 그렇게 겨우 4개월을 만났나? 갑자기 그 생활이 끔찍해졌답니다. 우영이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사실대로 털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았지만 용기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말을 듣고 우영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우영아, 나 도저히 이렇게 더는 못 살겠어. 우리 결혼할래? 거창한 거 필요 없고 이도저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 둘이서 같이 살자. 나 너랑 살아야겠어. 그렇게 길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우영이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뛰어본 적은 없지만 거의 번지점프를 하기 전의 심정처럼 몹시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난 정말 너무 좋지. 결혼하자. 내가 먼저 말하고 싶었는데 이런 말 먼저 잘 하지도 못하는 너한테 이런 말 하게 만들어서 미안하고 고마워. 나랑 살자, 김지은. 우영이는 대답을 하면서도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우지 못했어요. 저조차도 제 입으로 뱉고 있다고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었으니 우영이는 더 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송우영이라는 남자의 성실함과 믿음직한 모습 하나만 믿고 영원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우영이는 저의 어떤 모습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영이와 함께 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대로 우영이를 놓치기라도 한다면 우영이만큼이나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남자를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것도 같았어요. 제가 우영이가 아닌 다른 누구를 만나 미래를 그려나간다는 것이 도무지 상상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닮은 듯 닮지 않은 같은 듯 정반대의 사이였어요. 생각하는 것들은 늘 같아서 좋았고 행동하는 것들은 정반대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죠. 살아가며 누구에게나 정반대의 사람은 꼭 필요하니 말이에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제게 우영이의 활기찬 모습은 속 시원히 뚫린 고속도로 같았고 하루 종일 웃고 떠들며 에너지를 쏟아붓는 우영이에게 저의 조용한 모습은 소소한 휴식처와도 같았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신기하고도 고마운 일이었고 저희는 그런 축복과도 같은 사랑 속에서 제법 행복한 부부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저희의 생활에 크게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된 우영이는 답답한 고시원을 나와 제가 지내고 있던 전셋집에 살림을 합쳤고 저는 여전히 심부름을 잘하는 막내로 미용실에, 남편은 여전히 말빨이 좋은 과일 장수로 시장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조용히 공부를 시작했어요.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책들을 남편은 집요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이미 제 삶의 커다란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너무도 소중한 아이가 생긴 거예요. 남편이 수능 시험을 잘 치르고 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쁜 일의 연속이었어요. 얼굴을 찌푸릴 일이 조금도 없었어요. 남편이 입학을 앞두고 과일 가게 일을 더 많이 나가고 저 역시 불러오는 배를 붙잡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며 일을 나갔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제 배가 만삭이 되어 출산 예정일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았을 때 제가 보육원에 버려졌던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불행이 제 인생에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지은아, 아이고, 어쩌면 좋아. 지금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다. 남편이 출근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 과일 가게 사장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어요. 당장 병원에 가보라고 택시까지 집 앞으로 불러주시던 사장님의 목소리는 누군가 죽기라도 한 것처럼 잔뜩 울부짖는 목소리였습니다. 덜컥 겁이 났어요. 택시에 올라타 남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기계음만 들려왔습니다. 극도의 불안함에 아랫배가 아파왔어요. 제발 별일 아니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급실 문턱을 막 밟고 들어섰을 때 시끄러운 기계음과 함께 분주한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눈앞에 보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둘러싸고 있는 사람의 발끝에는 익숙한 양말이 걸려 있었어요. 피범벅이 되어 걸려있는 양말. 낡고 낡아 구멍이 났는데도 더 신을 수 있다고 끝을 손으로 바느질해 신던 남편의 버릇. 여보, 우영아! 피로 범벅되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남편이 제 목소리에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붙들었다가 어깨를 끌어안았다가 하며 오열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계속 눈 뜨라고,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남편의 손에는 늘 하고 다니던 그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어요. 남편이 늘 손목에 차고 다니던 목걸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팔찌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남편에게 옛날 이야기를 듣던 중에 그게 팔찌가 아니라 목걸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어요. 어릴 때는 목에 차고 있었는데 지금은 목에 차기엔 작아져서 팔에 두르고 다닌다고 했었습니다. 펜던트도 있다며 따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꺼내어 보여주며 남편은 말했었어요. 아마도 부모님이 주신 것 같다고. 언제부터 그걸 빼서 손에 쥐고 있었을까요? 남편은 사고가 난 순간부터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이라도 했던 걸까요? 붙잡은 제 손에 쥐어주려는지 힘을 주던 남편은 그렇게 피범벅이 된 채 눈을 감았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얼굴을 마주보며 저녁에 뭘 먹을지 이야기하던 사람인데 그 짧은 시간 만에 교통사고를 당해 눈을 감고 제 앞에 누워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지독한 악몽이라도 꾸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정말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다 가지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가진 것도 갖지 못하고 어렵게 자란 사람의 인생을 뭐가 가져갈 게 있다고 이리도 빨리 가져가는지 너무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픽픽 몇 번을 쓰러져가며 남편의 장례를 힘들게 치렀습니다. 그때부터 제 목에는 남편이 눈 감기 전 제 손에 쥐어주고 떠난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그거라도 목에 걸고 있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목걸이를 남편이라 여기고 그나마 위안을 얻었어요. 사실 너무나 절망적인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남편을 따라가기엔 제 뱃속엔 곧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할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참아내야 했어요. 그렇게 얼마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어떤 기쁨이라 한들 저를 웃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이는 남편을 닮아 이목구비가 진하고 눈동자가 맑은 아들이었어요. 세상 가장 큰 슬픔 속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슬프고도 사랑스러운 저희 아이의 이름을 저는 은우라고 지었어요. 제 이름과 남편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건강했어요. 엄마의 슬픔을 알기라도 하는 건지 온순했어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래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제 몸에서 떼어내고 나면 막막한 현실에 눈물이 났어요. 더 이상 남편이 내 곁에 없구나. 죄 없는 가슴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엉엉 울었습니다. 몸조리도 채 끝나기 전에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당장 일을 해야 했지만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일하던 미용실에 부탁을 드려봤지만 미안하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몇 군데를 더 알아보다 차갑고 냉담한 현실 앞에 더 흘릴 눈물도 없어졌을 때쯤이었어요. 과일가게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은아, 몸은 좀 괜찮니? 아무래도 내가 마음에 걸려 전화했다. 애 데리고 가게로 나와. 내가 지금 너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애 여기 쪽방에라도 두고 돈 벌어 가. 힘들겠지만 내가 옆에 있으면 좀 낫지 않겠어? 네가 어디 마음 편히 기댈 곳이 있기를 하니 뭐가 있니? 제 사정을 눈치채신 사장님께서 아이를 쪽방에 두고 과일 가게에서 일을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눈 녹듯 긴장이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죄 없는 허벅지를 죄다 꼬집어가며 우는 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넘어가지 않게 애를 썼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100번, 1000번으로도 모자란 순간이었죠. 그렇게 저는 아이를 업고 과일 가게로 출근을 했어요. 아직 몸이 덜 풀렸으니 몸 쓰는 일은 손도 대지 말고 앉아서 손님 오면 돈만 받으라고 하시던 사장님. 팔라는 과일은 안 팔고 하루 종일 울기만 하는 저를 사장님은 한 번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내내 우는 제 입속으로 과일을 깎아 넣어주시기만 했습니다. 그런 사장님께 감사해서라도 장사를 잘 해내고 싶었어요. 죽은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손님들에게 살갑게 말하고 이것저것 끼워 팔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도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살아와서 그런지 손님이 왔는데 말 한마디를 못 붙이고 멀뚱멀뚱 기다리고만 있게 되더군요. 살아생전 손님들과 살갑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남편과는 정반대의 저였습니다. 일을 시켜주신 사장님을 생각하면 길거리에 나가 호객행위를 해서라도 손님을 끌어모으고 싶은 욕심이 들었지만 머리로는 되는 것이 행동으로 되지를 않으니 정말 곤욕스러웠어요. 움찔움찔 식은땀만 흘리며 어색한 웃음으로 손님이 묻는 말에 네, 네 하고 대답밖에 할 줄 모르는 저를 사장님은 진심으로 안타깝다 하셨습니다. 너를 어떡하면 좋니? 안타깝다, 안타까워. 나 하는 거 잘 봐. 처음에 어렵지 해버릇하면 금방 입에 익을 거야. 어쩌겠어. 나는 너 몸 쓰는 건 시키기 싫고 이거라도 해서 벌어 애기 키워야지. 나 하는 거 잘 봐뒀다가 머리로 연습에 연습을 계속해. 그럼 너도 모르게 불쑥 말이 먼저 튀어나가는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저는 마음이 따뜻한 과일가게 사장님께 염치 없이 신세를 져가면서 아이를 업고 과일을 팔았습니다. 잘 팔지도 못하는 과일 매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고 연습한 남편의 단골 대사들을 어색하게 뱉어보며 지낸 지도 2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은우는 그때 막 100일을 넘어선 때였습니다. 참외는 아직 없어요? 한 아주머니가 찾아와 참외를 찾기에 없는 게 아니라 다 팔렸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제 설명을 듣다가 말고 제 목걸이를 한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저 혹시 목에 그 목걸이 말이에요. 펜던트 뒤에 각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 대답에 아주머니께서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그럼 혹시 그 목걸이를 어디에서 산 거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산 건 아니라는 저의 대답에 아주머니께서는 또 그럼 혹시 그 목걸이를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냐는 질문을 해오셨어요. 저도 모르게 그 아주머니를 빤히 바라보게 됐습니다. 네, 저희 남편한테 받았어요. 저희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던 거라서. 아주머니께서는 얼마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듯 말을 버벅거리셨어요. 정말 미안한데 자기가 그 목걸이를 아는 것 같아서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느냐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그 아주머니의 말을 왠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왜 제가 이걸 가지고 있게 됐는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보같이, 정말 멍청하게도 애 3살 됐을 무렵에 친척 결혼식에 갔다가 애를 잃어버렸어요. 정말 부모 자격 없는 거 아는데 애가 정말 감쪽같이 사라져버려서
그 목걸이에는 우리 애 이름을 따서 이니셜을 각인해뒀었어요. 남편분이 그 각인 속 이름이 맞아요?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송오영인데 목걸이 펜던트에는 전혀 다른 이니셜이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보육원에서 지냈으니 행여 목걸이 속 이니셜이 본인이 맞더라도 다른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늘 하고 다니던 목걸이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그때부터 그 아주머니께 이상한 조바심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남편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였고 그래서 남편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어른이 다 되어서까지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 같은 건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빼고 다니지는 못하던 남편이었습니다. 언젠가 어디서 부모를 마주치게 된다면 단박에 알아챌 징표 같은 것이라고 말했었어요. 동네를 다 뒤지고 산속까지 뒤져도 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저랑 애기 아빠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뒤졌는데 안 나오는 거면 아마 유괴를 당하거나 보육원으로 보내졌을 거라고. 그 후로 전국 보육원이란 보육원은 싹 다 뒤지고 다녔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보육원까지 전부 다요. 그런데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꼭 누가 숨겨두고 일부러 우리 앞에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미칠 노릇이었어요. 1년, 2년, 세월이 지나는 게.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도 분명 저와 같은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일 테였어요.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던 과거를 뒤돌아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꾸 조바심이 났어요. 예전에는 보육원에 아이가 들어오면 그 아이의 부모가 찾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찾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살피고 있는 아이들 머릿수로 돈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보육원에서 저희 고아들은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당장 아주머니 앞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보여드리자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꼭 껴안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시장에서 몇 번이나 봤었는데, 몇 번이나 그렇게 얼굴을 봤는데 그게 내 아들인지도 몰랐어. 몰랐어요. 시장에서 몇 번이나 봤었는데 아들인지 몰랐다며 오열하시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라는 존재가 나타났는데 남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는 것이 그게 억울했어요. 물론 아주머니께서도 억울하시겠지만 이미 하늘로 간 남편은 얼마나 억울할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억울함과 괴로움을 한참 동안이나 눈물로 토해냈어요. 여보, 당신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어. 하고 크게 소리쳐서 닿을 수만 있다면 몇 번이고 소리쳐 그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버림받은 줄로만 알고 평생을 살다 세상을 떠난 남편이 불쌍했어요.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그 후 그분은 자주 과일 가게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오실 때마다 저도 반갑게 맞아들이게 되었어요. 아이를 통해서라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싶다는 말씀에 그러시라 말씀을 드렸고 저조차도 반신반의하던 유전자 검사 결과는 핏줄이 맞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희는 낯선 관계에서 송우영이라는 남자의 존재 하나로 조금씩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이 가진 상가 건물에 작은 미용실을 하나 차리기도 했어요. 조용하게 운영하는 1인 샵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은우를 생각해서라도 심사숙고하라는 그분과 과일가게 사장님의 말씀에 그 감사한 호의를 받기로 결정했어요. 제 미용실의 첫 손님은 과일가게 사장님이셨어요. 사장님께는 앞으로 평생 공짜로 머리를 해드리기로 했답니다. 여전히 숫기가 없어 버벅대거나 며느리가 되는 법을 몰라 당황할 때면 사장님은 제게 머리를 하러 와 비법 아닌 비법을 전수해 주시기도 합니다. 지은이 네가 다시 짝을 만나 새 출발을 위해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아이만큼은 내가 꼭 책임져 줄게. 힘들고 외로웠을 우리 아들 옆에 좋은 사람으로 함께 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어느 날 문득 낯선 아주머니께서 예고 없이 찾아와 남편의 친엄마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기도 적응하기도 참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친어머니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의 딸이 되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그럴 때는 언제나 그렇듯 살아생전 늘 싹싹하고 다정하던 남편을 떠올려 보아요. 이 사연을 보내면서도 남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분명 무지하게 행복해할 텐데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는 개구쟁이 아들을 본다면 입이 귀에 걸릴 듯 찢어지게 웃으며 좋아라 할 텐데 많이 보고 싶어요. 그 사람은 소심하고 내성적이기만 하던 제게 활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에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 하나로 힘들게 공부해 어렵게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사람.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자신을 쏙 빼닮은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을 앞두고 있던 불쌍한 사람. 자신을 버린 줄로만 알았던 엄마라는 존재가 눈앞에 나타났었는데도 결국 만나지 못하고 떠나간 가엾은 사람. 살아있었더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더 성실히 열심히 살았을 그라는 것을 알기에 저도 그가 그랬던 것처럼 성실한 사람으로 또 둥글고 살가운 사람으로 남은 생을 살고 싶어요. 그가 내내 궁금해했던 사람들과 함께 말이에요. 하늘에서 남편도 보고 있겠죠? 평생을 궁금해하던 자상한 어머니와 자신을 쏙 빼닮은 똘망똘망한 아들을, 그리고 그들의 곁에서 늘 남편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저를. 제가 정말 그이가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으니까 그이라도 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이면 좋겠어요. 이 마음 사연을 보내며 달래어 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